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하드쇼.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인가요? 1월 들어서 조금 글로벌 흐름 부분에서 특이사항 부분들을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오늘 하나라든지 두 개 정도 시간 되는 대로 일단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화폐 종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가상화폐의 관심보다는 저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중앙은행들이 의결을 했던 가상화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면 은근히 관심권이 높으신 분이에요. 모르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 부분들이 뭐 정책이라든지 그 글로벌 경제 부분이라든지 매크로 부분에 영향을 급격하게 주거나 어떤 변수 부분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IMF가 만든 현재 가상화폐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70년대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 SDR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 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SDR의 내용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달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선 하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방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하회가 될지, 여기에 반해서 중국 위안화는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강세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DR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이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렵기는 어렵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공식 자체가 상당히 좀 만들기,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식 부분들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고 그 적용을 할 때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여러가지 통화들의 서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 자체가 럭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럭비공이 맞을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지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튀어도 가는 방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 부분, 한번 방향을 잡아줄 경우에 방향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SDR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DR은 뭐냐면 각 중앙은행들이 화폐 가치 부분들을, 우리가 통화도 보면 가치를 부여한 거죠. 가치가 부여 안 되면 국가가 보증하는, 그리고 이 종이에 프린팅 낸 거에 화폐 가치 부분들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통화 가치 부분들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0년도 되면 그 각 나라들 처음에 기반 자체가 금 기반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금 기반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 2000년대 초반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부분을 잡을 때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는데 나중에 그 파운드와 기축통화가 망가졌죠.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어떤 이슈 부분들이 나올 때, 특히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부분들 얘기를 할 때 달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경우에 달러가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혼란이 일으켜질 수 있다. 라는 코멘트가 들으면서 양적 완화가 질 때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 가지고 금값이 상승 부분들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SDR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이 국제통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미국 달러라든지 영국 파운드화가 금과 병행하면서 금 기반으로 통화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에 파운드화가 폭락했죠. 폭락하면서 달러도 불안하고, 그래서 IMF가 여기에 하나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3의 통화로 국제 유동성 부분들을 부여를 했어요. 국제 통화 기능 부분들을 발휘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 나라들만, 그것도 협약이 돼 있는 나라들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F 회원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IMF 때, IMF라든지 2007년도 리만사스 했을 때 그 다른 나라하고 수업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죠. 약간 이런 성격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결제 보조 수단 정도로 쓰시면 돼요. 이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5천 정도 지금 부여가 됐다고 제가 재작년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금 0.88671g의 가치를 고정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만들어졌는데 세계 무역 부분들이 급증을 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한 16개의 통화 부분들을 이렇게 비율 부분들 조정하고 글로벌 GDP 성장량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부분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16개 통화하고 바스켓 방식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너무 많죠. 구성 통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80년도 넘어가지고 달러와 엔화, 마르크, 독일 마르크, 그 다음에 파운드,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프랑스화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2000년도에 아시다시피 유로존이 통합됐죠. 그러면서 유로화로 흡수되면서 지금 달러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 이렇게 지금 주축이었는데 위안화가 여기에 편입이 됐죠. 위안화가 국제화 추진 부분들 편입을 하면서 약 11% 정도 비중이에요. 11% 정도 비중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진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각 나라들이 이 통화에 별로 관심이 없죠. 위안화는 아직 뭐 무역 쪽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1, 2% 정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 부분들을 하고, 통화 개혁도 진행하면서 선물 옵션이라는 이 통화의 바스켓 레버리지 부분도 좀 확대를 하면서 다양한 확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다 보니까 독일 마르크화가 물론 확대는 아닌다는 일부 편입 비중 부분들에서 위안화를 확대 부분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안화 강세,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강세인 것처럼 강세 여파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오늘은 SDR 관련된 부분하고 위안화만 얘기 드리고, 코스닥이라는 이런 정책 변화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를 드렸지만 부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SDR,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부분인데 개념 자체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글로벌 IMF는 SDR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인출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일 때 각 나라들마다 그 할당량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서로 쓸 수 있는 그 금액 부분들이 있는데, 위안화가 진입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그 다음에 위안화, 엔화, 파운드, 그 다음 유로화, 이렇게 통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러가 거의 근데 아직도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40%이고 파운드하고 엔화가 한 8%대, 위안화가 한 11% 정도로 편입 비중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사드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게 연관성 부분도 있을까, 엉뚱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송 중에 드리면서 사드의 극점 부분들을 찍었다 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몇 달 전부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들에서 본다 하면 위안화의 국제화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이 채권통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했다. 일부 그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에요. 하나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물론 사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불협화한 부분들을 만들지만 우리가 절대 저자세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LG 디플이 공장 그 허가권 부분도 우리나라가 스톱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정말 이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배짱 부분들은 더 부려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기반 자체를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드 관련된 부분 중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더 작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느냐. 흐름 자체가 중국이 사드로 인한 어떤 그 압박,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배짱 정도를 튕겨도 되고, 왜? 우리나라를 버리고 나서 중국 자체적으로 위안화 국제의 가능성은 아주 낮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안화 사용량 자체가 지금 1%, 약간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더 늘려야 되겠죠. SDR의 비중 부분들 보시면 달러 비중이 40%고 나머지 엔화라든지 파운드,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8%예요. 근데 위안화는 11%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용량 자체를 보면 이거에 약간 미비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하고 일본 엔화가 어떤 그 사용량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킬 때 가장 먼저 선진국 비중 자체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방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살짝 손을 약간 들어줬죠. 살짝 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그 이유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직장인들 종목, 이런 그 중장기 한 뭐 2, 3년 정도 어차피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혜 종목군들을 미리 포석 부분들을 해놓는다 하면 2, 3년 정도 봤는데 의외로 최근에 모시아이처럼 단기 급등 부분이 나오면서 슈팅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너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 심리 부분에서 위축되고 약간 뭡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투자가 좀 흔들리죠. 그리고 이상한 투자 부분들을 하게 돼요. 근데 심리 자체가 자주 보지 못하신 분이라든지 좀 여유롭게 작은 부분들을 모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죠.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 부분들 할 때 우리가 이동평균에서 정배열되는 종목군들 계속 눌리면 사고 눌리면 사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정배열 하다 보면 계속 순풍에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SDR과 위안화 관련된 부분에서 독일이 이번에 살짝 위안화에 손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자,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얘기.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자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뭐 듣고 이 부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국제화 부분에서 위안화 중국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신흥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로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뭐 이쪽 동남아시아 투자 확대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냥 다 퍼주고 있어요. 계속 퍼주고 있으면서 거기 1대1로의 AIB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막 뿌리는 역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신흥국 내의 투자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위안화 비중 자체를 높이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볼 부분이 이 신흥국 내에서 어차피 보면 이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부분들 보면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돈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물류 부분들 통해서 위안화를 결제 부분도 하면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인프라보다는 1차적으로 또 무역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인 내에서도 무역 규모가 최상위권이에요. 국내 총생산량이 글로벌 시장의 11위, 무역은 8위, 외환 보유액은 9위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 외형 성장으로 보면 10위에 해당하면 거의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 부분들인데, 일단 이 신흥국 내에서는 한국의 위상 자체가 최상상상 클래스예요. 상상상 클래스인데, 이 나라를 그 배격하고 자기만의 위안화 국제화 부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크게 외친다 하면 그거하고 똑같죠. 신흥국도 신흥국 최상위도 못 잡는데 선진국 못 잡는 건 당연하죠. 신흥국을 잡아서 자기의 저변 부분들 확대를 하려면 신흥국 내의 최상위 무역의 총생산이 세계 11위고 무역이 8위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전체 9위인 이 신흥국 내에서 상위 클래스인 나라를 버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 한 집, 두 집 부분들을 완벽하게 밀행이죠. 한 집, 두 집 부분들을 완벽하게 최소한 만들어 놓고 가운데로 진출해야지만 그 테마가 진출의 마가 죽질 않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중앙에서 기본 두 집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서 막 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근간 없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 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이 협력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죠. 아마 1분기 내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역시 우리나라 쪽에도 좀 더 친근 정책 부분들을 좀 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수혜 종목군들이 서서히 역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뭐 KRX 300이라든지 이런 중용주 쪽 계속 탄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하지만 최근에 환율 강세, 위안화 강세 부분들의 의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우신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SDR 관련된 부분하고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부분들이 진행될 때 우리나라 특히 1대1로도 마찬가지예요. 신흥국 내 최상위 거의 선진국 레벨에 있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배짱도 없이 무시하고 세계 위안화 국제화 부분들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드의 극점 부분들을 좀 찍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위안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버블 부분들 시장이 버블일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뭐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얘기를 좀 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시장 자체에서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봤을 때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 자체 물량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일시적인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그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자체의 강세 부분들의 밑받침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나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 관련된 지표 있죠. 소비 관련된 지표가 점프가 됐어요. 물론 4, 4분기에 대한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소비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소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하나의 인덱스 부분이 흐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 실적 부분도 좋지만 향후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특히 소비 주체의 소비 여력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하디슈 템버거 향해의 시작 코스닥 코스피 현재 시장 버블일까 SDR의 의미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위안화 원화의 강세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라 SDR의 의미 부분들의 일부 정리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